지구상에 있는 모든 재앙이 중국에 모인 것처럼 최근 중국 곳곳에서는 돌풍이 불고 기습폭우가 내리며 심지어 달걀만한 우박이 폭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작년 엄청난 폭우로 산샤댐에 최고 위험 수위까지 물이 찬 지 1년 만에 이번에는 하류인 양쯔강이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 양쯔강 유역이 예년보다 빨리 홍수기에 돌입했습니다. 남부 일부 지역은 20일 동안 비가 내리면서 중국 9개 성 79개 하천 지역에 홍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예년보다 한 달 가까이 앞당겨졌는데요. 강과 호수, 그리고 저수지의 수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최악의 홍수 피해가 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기상국에 따르면 이달 들어 중국 중남부 지역에서 5차례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비가 내린 날은 15에서 20일로 평년 대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26에서 27일 저장성과 장시성, 푸젠성, 후베이성, 스촨성, 구이저우성, 광시성, 윈난성, 티벳 일부 지역 등에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장시성은 이미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난 19일 시작된 폭우로 포양호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56만 명이 수해를 입었고 40만 헥타르의 농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장시성 슈어강과 포양호 일대는 매년 홍수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20일가량 빠르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또한 중국 매체에 따르면 장쑤성 난통시 일부 지역의 강풍과 함께 우박과 폭우가 쏟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강풍은 최대 초속 45.5m에 달했으며 이는 활주로에 있는 보잉 737 비행기를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위력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장시성에서도 강풍을 동반한 거대한 우박이 하늘에서 쏟아졌는데요. 주먹만한 우박이 내려 차 유리창은 물론 지붕까지 구멍을 송송 뚫어버렸습니다. 같은 날 안의성에서도 거대한 우박이 내려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는데요. 중국 기상당국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홍수와 가뭄 등 극단적 기후로 인한 재해는 앞으로 더 잦아질 것이라며 기후 예측과 재난 예방 조치에 일말의 책임감이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연재해의 적절한 예방 조치는커녕 말로만 조심하라고 당부하는 중국 기상당국의 조치에 중국 시민들은 그저 묵묵히 피해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결국 중국 공산당이 아니란 대처로 인명피해가 나고 말았습니다. 간수성에서는 마라톤을 하다가 강풍에 폭우가 내려 참여 시민 21명이 참변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이런 규모의 사망자가 나오는 경우는 홍수나 지진, 건물 붕괴, 대형 교통사고와 같은 비교적 큰 자연재난이었습니다. 사전에 악천후가 예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라톤 대회는 강행되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참변을 당한 선수들은 중국 마라톤 유명 스타를 비롯해 장애인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까지 대부분 산악 마라톤 고수들이었는데요. 그 당시 폭풍우가 얼마나 거셌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민들은 임시방편으로 이것저것 해보기도 하지만 자연재해 앞에서 항상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 황당한 일은 중국 공산당이 올 초 가뭄에 대비하라고 고지했다는 것입니다. 매년 무시무시한 자연재해를 겪고 있는 중국에서 희한하게도 올 3월 양쯔강이 말라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중국 시민들이 의아해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중부 양쯔강의 수위가 5년마다 2cm씩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겨울 가뭄이 들이닥치며 양쯔강 하류 유역이 현재 지독한 물 부족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4일 양쯔강의 수위는 5월 기준 156년 만에 가장 높은 25.05m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양쯔강 유역이 예년보다 빨리 홍수기에 돌입했다는 것인데요. 이에 양쯔강 유역기상센터는 경보 수준인 비상레벨 4단계 대응까지 발령했습니다. 홍수경보가 예년보다 무려 한 달이나 가까이 앞당겨진 것입니다. 중국 기상청의 가뭄 대비 소식만 믿고 가뭄에 대비했던 시민들은 갑자기 도심을 습격한 홍수로 인해 난리가 났습니다. 장시성은 이미 홍수로 인해 도시가 마비된 상황인데요. 곳곳의 도로와 마을이 침수돼 학교도 식당도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경제적 손실만 따지면 약 646억 원으로 추정되지만 이마저도 추정치라서 사실 피해는 더 큰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중국은 현재 성장 둔화로 원자재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심각한 홍수 피해까지 연이어 겹쳐 중국 경제가 휘청거릴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건설업 및 건자재 관련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해 수요 둔화 현상이 일어나자 중국은 원자재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원자재 부스러기마저 웃돈을 주고 사올 정도니 원자재 수급에 비상등이 켜진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홍수 피해 이후 기존에 예정된 건설과 인프라 투자 집행과 재해복구 과정에서 발생할 추가 수요를 고려해 철강제 유통사들이 철강제 저가 판매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는 불붙은 철강제 가격 상승세에 기름을 들이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철광석 생산이 줄어들었고 올해 슬슬 코로나 여파가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수요가 급증했는데요. 부르는 게 값이랄 만큼 철강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황에서 홍수라는 악재까지 한 번에 겹치면서 중국은 그야말로 폭풍 속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 제조업체는 추가 주문을 거부하거나 생산량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생산 단가 상승으로 더 이상 이윤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겨우짜는 해결책인 셈이죠. 중국 정부는 막강하다고 자부하는 내수 시장을 믿고 계속해서 호주로부터 수입 중단을 하며 무역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최대 철강 생산국으로서 원자재인 철광석을 60% 이상 호주에 의존하고 있으니 원자재 가격 상승의 피해는 고스란히 중국 기업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실제 중국 남부 광둥성 최대 규모의 철강 주조업체인 모던캐스팅은 최근 거래업체 쪽에 원자재가 폭등으로 수익이 잠식돼 더 이상 손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존에 주문받은 물량을 제대로 납품하기 어려워졌다고 통보했습니다. 생산을 늘릴수록 손실이 커진다는 게 측근의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원자재 가격의 인상은 중국 경제의 뿌리인 가격 경쟁력 자체를 뒤흔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어둡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중국의 어두운 경제 상황은 비단 일시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외환 보유고의 감소도 중국 경제를 암담하게 만드는 요인인데요. 홍콩 명보에서는 중국 외환 보유고는 계속 줄어들어 심각한 상태에 들어섰다고 보도했으며 이러한 외환 보유고의 감소는 자연스레 중국의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경제 전망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에서 중국은 채무불이행 등 최악의 상태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중국 경제가 망할 것이라는 예측은 2012년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망한다고 계속 이야기는 하는데 아직도 안 망했다니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국의 부채는 일반적인 자본주의 국가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부채는 중국 당국의 부채인 셈인데요. 즉 쉽게 말하면 자기들끼리 빌려주고 빌리고 하는 형태라 부도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와 같은 부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중국의 부채 수준은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따지면 높은 수준이지만 선진국보다는 낮은 수준인데요.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은 부채의 구성입니다. 중국은 가계부채나 정부부채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기업부채가 굉장히 많은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에서 한 기업이 중국 기업 수준의 빚을 지고 있으면 언제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중국이 아직도 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중국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은 세금을 걷거나 국가부채로 진행한 사회간접자본 시설 건설을 국유기업을 시켜서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국유기업들은 국유은행에서 돈을 빌려와 시설 투자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중국은 그 당시 다른 나라는 경제가 곤두박질 치는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순조롭게 위기를 넘길 수 있었고 그 대가로 국유기업들은 엄청난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빚을 국유은행에 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못 갚아도 부도를 안 내는 것이죠. 하지만 부도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나라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지는 않습니다. 중국 제조기업의 매출도 줄어들고 수익도 줄어들어 매년 적자 기업들이 늘고 있는 현 상황을 보면 중국이 돈을 엉뚱한 데 투자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중국 정부가 14억 인구의 내수 시장을 너무 믿었던 탓일까요? 이런 경제 불황이 올 줄 꿈에도 몰랐던 중국은 지난 수년간 대외 무역에서 늘 갑질을 일삼다가 내수 시장이 무너지자 바로 역풍을 그대로 맞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중국은 승기를 주기는커녕 미국이 대만 독립 문제를 지지하고 나서서 하나의 중국이 여러 개로 갈라지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무리한 1대1로 사업을 강행하다 주변국들에게 외면은 물론 티베트 종교 문제로 인해 이슬람 세력들과 대치 상황에까지 빠져버린 중국은 불행히도 현재 삼성, LG, 애플 등 글로벌 대기업들까지 줄이어 떠나고 있어 지역 경제는 파탄이 나버렸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믿고 까불던 경제적 자본마저 사라진다면 국제적으로 추락한 신뢰는 복구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내 경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외 투자자들도 불안해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외화 표시 채권에 채무불이행 사례들도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중국 기업들에 대한 신용평가는 좋지 못하고 해외 투자가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구호로 자본주의 행렬에 올라탔지만 여전히 공산국가의 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산국가는 예전에도 특별히 불황이랄 게 없었습니다. 버블 붕괴라는 것도 딱히 없었죠. 붕괴될 만하면 정부가 나서서 다 해결해 주니까요.
하지만 붕괴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추락합니다. 중국도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이 걸었던 것처럼 멸망한 국가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